제3부 초안전쟁과 천하의 향방, 제4권 천자의 욕망이 부른 반란의 서막, 제3장 황제의 길과 사라진 영웅들. 범증의 위기. 한신이 위, 대주, 조, 연 등의 네 나라를 차례로 정복함에 따라 한왕 유방의 세력은 날로 강대해지고 있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초패왕 항우의 마음은 지극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범증이 입궐하여 항우에게 품한다. 한신이란 자가 육국을 휩쓸고 돌아가는 바람에 한왕 유방은 영양성에 가만히 앉아서도 천하를 호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들의 세력 확장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에게 어떤 불상사가 닥쳐올지 모르니 저들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 당장 뿌리를 뽑아버려야 할 것 같사옵니다. 항우가 즉석에서 대답한다. 그러잖아도 나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요. 그러기에 내가 불언간 10만 군사를 거느리고 영양성으로 직접 쳐들어가기로 하겠소. 이렇게 내가 나선다면 유방 따위는 문제가 안 될 것이요. 항우는 자신만만한 어조로 말하였다. 이런 항우의 호언장담은 한나라 첩자에 의해 한왕에게 즉시 알려졌다. 한왕은 항우가 조만간 10만 군사를 이끌고 직접 쳐들어 온다는 말을 듣자 크게 불안해하며 장량과 진평을 불러 상의한다. 항우가 불언간 10만 군사를 직접 이끌고 영양성으로 쳐들어오겠다고 하는구려. 한신 장군은 주력 부대를 거느리고 아직 북방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영포 장군은 국왕으로 돌아가 버렸고 왕릉 장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있으니 항우의 내습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크게 걱정이요. 그러자 진평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신에게 좋은 계략이 있사오니 대왕께서는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무슨 계략이 있기에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구려. 진평이 다시 대답한다. 초패왕이 믿고 있는 사람은 범증과 종임의, 용저와 주운 등 몇몇 군사와 장수에 불과하옵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반간지계를 써서 항우와 범증을 반목하게 만들면 저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내분이 일어나게 될 것이옵니다. 항우는 성품이 워낙 우직하기 때문에 떠도는 소문만 듣고서도 범증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범증이 제 아무리 좋은 계략을 상신해도 듣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또 하나의 계략을 써서 항우를 저절로 망하게 만들어 놓겠사옵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첩자를 매수할 공작금으로 황금 4만 근을 내주었다. 진평은 그 돈으로 적의 첩자들을 매수하여 다음과 같은 소문을 퍼뜨리게 하였다. 범증과 종임에는 지금까지 많은 공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왕이 아무런 논공 행상도 베풀어주지 아니하므로 그들 두 사람은 항왕에게 원한을 품고 지금은 한왕과 내통하여 초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진평이 매수한 첩자들을 통해 퍼뜨려 놓은 이 같은 유언비어는 확대 재생되어 초나라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서 마침내는 항우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항우는 그 소문을 듣고 대로하였다. 나는 범증을 압으로 대접해 오고 있는데 그자가 나에게 원한을 품고 유방과 내통하여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자가 이렇게 나온다면 당장 불러다가 목을 베어버리리라. 항우는 워낙 성품이 불같이 급하고 우직한 사람인지라 앞뒤를 가릴 새도 없이 길길이 분노하였다. 그러자 대장 용저가 간곡히 간한다. 떠돌아다니는 소문은 누군가의 모략으로 퍼뜨린 말이 분명하오니 믿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범증 군사께서 폐하에게 원한을 품고 계실 리가 만무하옵니다. 그러니 폐하께서는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그대는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가? 범증이 진심으로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면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 리가 없지 않은가? 전시에는 적이 이간책으로 그 같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는 범증 군사를 끝까지 믿어주시옵소서. 항우는 그 말을 듣고서야 반신반의하며 분이 풀렸다. 그러나 한번 의심을 품고 나니 그때부터는 범증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영양성을 공략하는 일만은 단독으로 결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단독으로 출정하여 영양성을 사방으로 에워싸고 밤낮 사흘 동안이나 무지무지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성 안에 칩거해 있는 한나라 군사들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일체 응전하지 않았다.
아무리 공격을 퍼부어도 일체의 반응이 없으니 적들은 이미 도망쳐버리고 성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모두들 성벽을 기어 올라가 성 안으로 들어가 보아야 할 것이다. 초군들이 기다란 사다리와 밧줄을 성벽에 걸고 성벽을 기어 오르기 시작하자 어느 틈에 한나라 군사들이 나타나 성벽을 기어 오르던 초군을 모조리 떨어뜨리고 펄펄 끓는 물을 퍼붓는 것이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 초군은 크게 당황하여 그때부터는 누구도 성벽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항우는 크게 노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병사들은 결사적으로 성벽을 타고 넘으라 하고 불호령을 내렸다. 거머리 같은 초군의 끈질긴 공격이 계속되자 장량이 한왕에게 품한다. 초군의 공격이 자심하여 끝까지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으니 임시 방편으로 사신을 보내 항우에게 화친을 제의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항우는 화의를 수락할 것 같으니 그때에 가서 진평의 반간지게를 다시 한번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왕은 얼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에 잠겨 있었다. 그러자 장량이 다시 가난다. 병서에 이르기를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이 있사옵니다. 이것은 전시에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전법이옵니다. 이번만은 항우에게 우리가 먼저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제의하여 위기를 넘기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우리가 화친을 제의해도 항우가 들어주지 아니하면 어떡하오? 그 점은 염려 마시옵소서. 항우가 성품은 포악하여도 결단성은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세력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친을 제의하면 고민하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들어줄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선생의 말씀대로 사신을 보내 화친을 제의해 봅시다. 그리하여 변설에 능한 수아가 왕명을 받들고 초진으로 향하였다. 이윽고 수아는 항우를 만나 간곡하게 말했다. 그 옛날 한왕은 폐하와 함께 회왕의 명을 받고 형제지의를 맺고 동서로 나뉘어 진나라를 정벌한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한왕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포중왕으로 임명되는 바람에 고향이 하도 그리워서 군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향이 그리웠기 때문이지 천하를 도모하려는 야망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한왕이 이미 관중을 얻었으므로 소원이 성취된 셈입니다. 그러하니 이제부터는 영양성을 경계로 동쪽은 초나라가 서쪽은 한나라가 각각 통치하여 피차간의 부귀를 오래도록 다같이 누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두 분께서는 과거에 형제의 의까지 맺으신 사이인 관계로 이 문제도 역시 형제의 의리로서 해결하심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항우는 고개를 몇 번이고 기울이다 대답한다. 그렇다면 한신이 지금 나의 예하국인 연나라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떡하겠다는 것이오? 하고 묻자 수아가 다시 대답한다. 폐하께서 화친을 수락만 하시면 한신 장군을 즉시 연나라에서 철수시키겠습니다. 항우는 대답을 아니하고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범증을 불러 물어본다. 한왕이 수아를 보내 화친을 제의해 왔는데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소? 이번에는 일단 화친에 응해 주었다가 후일 만반의 준비를 갖춘 연후에 유방을 다시 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부의 생각은 어떠하시오? 그러자 범증이 대번에 머리를 흔든다. 그것은 안 될 말씀입니다. 저들은 영양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화친을 제의해 온 데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영양성을 철저히 때려 부숴야 합니다. 이번에 영양성만 때려 부수면 그 후에는 한신이 100만 대군을 몰고 와도 맥을 못 추게 됩니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수아의 감언에 소가 대사를 그르치려고 하십니까? 범증은 워낙 지략이 출중한 모사인지라 그의 이론은 어디까지나 정확하였다. 항우는 범증의 말을 듣고 크게 흔들렸다. 그리하여 수아를 다시 만나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직 화친에 응할 결심이 서지 않았으니 대부는 일단 돌아가서 하회를 기다려주시오. 항우는 수아를 돌려보내고 나서 영양성을 본격적으로 쳐들어갈 생각이었던 것이다. 수아가 그런 눈치를 채지 못할 리가 없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항우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군사상의 비밀입니다만 한왕께서 화친이 성립될 줄로 알고 연나라에 주둔 중인 한신 장군에게 긴급히 철수하라는 군령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신 장군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불언간의 영양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내심 적잖이 놀랐다. 그리하여 끝까지 싸우려던 결심이 크게 흔들려서 가부간에 내가 사신을 보내기로 하겠으니 그리 알고 일단 돌아가 주시오. 하고 말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왕이 주둔하고 있는 영양성 내의 허실을 정확히 알아보고 나서 최후의 판단을 내릴 생각이었던 것이다. 수아가 영양성으로 돌아와 지금까지의 교섭 경과를 자세히 보고하니 진평은 크게 기뻐하며 한왕에게 아뢰다. 항우가 사신을 보낸다고 했다니 우리로서는 이처럼 좋은 기회가 없사옵니다. 만약 사신이 오면 우리는 그 자를 이용하여 항우와 범증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아야 합니다. 초나라에서 범증 한 사람만 제거해버리면 항우를 거꾸러뜨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옵니다. 항우와 범증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겠다는 말씀이오? 장량 선생과 저에게 절묘한 보관이 있사오니 그 점은 염려치 마시옵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옆에 앉아있던 장량은 웃기만 할 뿐 말이 없었다. 한편 항우는 영양성의 정세를 알아보기 위해 수아가 다녀간 뒤 사흘째 되는 날 사신을 보냈는데 보낸 사람은 우작이었다. 변설가나 모사를 보내기보다는 장수인 우작이를 보내어 적의 군세를 살펴보게 하려는 항우의 숨은 뜻이 있는 사신이었다. 우작이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 영양성으로 찾아와 한왕을 만나려고 하니 장량과 진평 등이 몸소 마중을 나와 융숭하게 접대하면서 대왕께서는 어제 과음하신 관계로 아직 잠자리에 계시오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하며 우작이를 매우 호화스러운 객사로 안내하는 것이었다. 이윽고 점심상이 나오는데 음식은 산의 진미가 그득한 성찬이었고 음식을 담은 그릇조차도 금배오관 뿐이었다. 장량과 진평은 우작이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융숭하게 공대하면서 범증 아부께서는 무양하시옵니까? 범증 아부께서 오늘은 무슨 일로 귀공을 이처럼 일부러 보내시더이까? 하고 계획적으로 엉뚱한 말을 물어보았다. 우작이는 장량과 진평으로부터 뜻밖의 질문을 받고 내심 크게 놀랐다. 자기는 초패왕이 보낸 사신인데 장량과 진평은 자기를 범증이 보낸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음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우작이는 문득 생각했다. 그러면 범증은 소문처럼 아무도 모르게 이들과 내통이라도 하고 있었더란 말인가? 그러한 의심을 품으며 자기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는 범증 아부가 보낸 사람이 아니고 항왕 폐하께서 보내신 특명 사신입니다. 장량과 진평은 그 소리를 듣자 크게 놀라는 빛을 보인다. 그러면 당신은 범증 아부께서 보내신 밀사가 아니고 항왕이 보낸 사람이란 말이오? 그리고 이내 심부름꾼을 부르더니 이 사람은 범증 군사께서 보낸 밀사가 아니고 항왕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니 이 방에 모실 게 아니라 바깥 사랑으로 데려가도록 하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우작이는 마지못해 바깥 사랑방으로 쫓겨나왔다. 바깥 사랑은 조금 전에 있던 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초라하고 가재 도구도 형편없이 허술하였다. 게다가 바깥 사랑방으로 우작이를 쫓아내고 난 장량과 진평은 그림자조차 얼씬하지 않았다. 이제 알고 보니 범증과 한왕 간에는 내통 관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구나. 우작이는 이를 갈며 분노하였다. 마침 그때 수아가 찾아오더니 말한다. 대왕께서 이제야 기침하셨소이다. 나와 함께 입궐하여 대왕을 아련하기로 합시다. 우작이는 수아를 따라 입궐하여 접견실로 들어왔다. 접견실에는 책이 여러 천 권이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도 많이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정작 한왕은 나타나지를 않았다. 수아는 우작이를 의자에 앉혀놓고 나서 대왕께서는 지금 세수를 하고 계시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내가 대왕을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하고 방에서 나가버린다. 우작이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서류들을 훔쳐보았다. 그 중에는 누가 보냈는지 모를 서한이 한 통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항우는 지금 팽성을 비워놓은 채 영양성을 취하려고 원정길에 올랐는데 병력은 1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항우는 1000명을 거역한 사람이니 머지않아 한군에 의해 패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한왕께서는 항복하지 마시고 한신 장군을 급히 불러다가 영양성을 끝까지 수호하도록 하시옵소서. 노신과 종임의 장군은 이곳에서 끝까지 대왕을 도와드릴 것이옵니다. 참 지난번에 보내주신 황금은 잘 받았습니다.
대왕께서 통일 성업을 완수하시거든 이 늙은 신하를 고향의 후백으로나 봉해 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 우자기는 그 편지의 주인공이 범증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한간에 떠돌아다니는 소문도 있으려니와 장량과 진평이 자기를 대해주던 태도의 변화 등으로 미루어 범증이 한왕과 내통하고 있다는 심증을 충분히 굳힐 수 있었다. 범증이라는 늙은이가 이렇게도 음흉한 놈이라면 절대로 살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우자기는 범증을 처단할 물적 증거로 삼기 위해 문제의 편지를 가슴속에 훔쳐넣었다. 이윽고 수하가 한왕을 모시고 들어왔다. 한왕은 수인사를 받고 우자기에게 말한다. 그 옛날 항왕과 내가 의제의 명을 받고 진나라로 쳐들어갈 때에 의제께서는 함양을 먼저 점령한 사람을 관중왕으로 봉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소. 그런데 함양을 먼저 점령한 사람은 나였건만 항왕은 관중왕의 자리를 나에게 빼앗고 나를 파촉으로 쫓아버렸소. 그리하여 나는 부모와 고향 생각이 너무도 간절하여 부득이 군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오. 그리고 이제 관중 땅을 점령함으로써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므로 피차간의 화친을 도모하려는 것이오. 공은 이런 나의 뜻을 항왕에게 솔직히 전해주시오. 우자기가 대답한다. 항왕 폐하께서도 대왕의 뜻을 충분히 짐작하시고 저를 사신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사흘 안에 반드시 항왕 폐하를 찾아오셔서 그 뜻을 직접 품고해 주시옵소서. 한왕이 다시 말한다. 나의 참모들과 상의하여 사흘 후에 항왕을 만나러 갈 테니 공은 먼저 돌아가 그 뜻을 전해주시오. 우자기는 초진으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항우에게 문제의 편지를 내보이며 범증이 유방과 내통하고 있음은 이 편지 한 통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사옵니다. 하고 장량과 진평에게 서름당한 사실까지 소상하게 보고하였다. 항우는 그 서한을 읽어보고 부들부들 떨며 범증이란 늙은이를 당장 불러다가 이실 직고하도록 사정없이 고문하라. 하고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다. 졸지에 범증이 어전으로 끌려나왔고 본인을 모함하는 편지의 내용을 추궁당하자 사태의 전말을 깨닫고 땅에 엎드려 울면서 아른다. 평생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폐하를 보필해온 이 몸이 어찌 이심을 품을 수 있겠사옵니까? 이 편지는 장량과 진평이 신을 죽여 없애기 위해 조작한 모략이오니 폐하께서는 속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변명으로 의심이 풀릴 항우가 아니었다. 쓸데없는 변명은 그만 늘어놓아라. 우자기 장군이 영양성에서 이 편지를 직접 훔쳐왔는데 이것을 어찌 장량과 진평의 모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냐? 항우는 워낙 의심이 많은 성품인지라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아도 소용이 없을 것을 깨닫고 범증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말했다. 폐하께서 의심을 하시면 굳이 변명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의 공로가 적지 않았사오니 여생을 고향에서 지낼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늙은 신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아무리 포악한 항우도 70고령의 범증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일말의 측은감이 없을 수 없었다. 더구나 범증은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자신을 위해 충성을 다해온 충신이 아니었던가. 항우는 범증을 오랫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대의 마지막 소원이 그러하다면 여생을 고향에서 보낼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리다. 하고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었다. 그렇게 범증은 군사들의 감시를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죽음을 면하고 고향에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범증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등창이 나서 육신조차 고통스럽기가 짝이 없었다. 등창이 열흘쯤 계속되자 못 견디게 아프고 쑤셔와서 잠을 이룰 수도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세상 만사가 모두 헛것으로만 보였다. 범증은 참고 견디다 못해 아들을 불렀다. 여기서 동쪽으로 30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와우산에 들어가면 토굴 속에 양진인이라는 백발 노인이 계실 것이다. 그 어른은 나에게 돌을 깨우쳐 주신 은사일 뿐 아니라 어떤 병이라도 잘 고치는 천하의 명이시기도 하다. 너는 지금 곧 그 어른을 찾아가서 내가 등창으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약을 구해오도록 하거라. 범증의 아들은 부친의 말을 듣고 와우산으로 양진인을 찾아갔다. 과연 와우산 어떤 토굴에는 좋기 100세가 넘어 보이는 호호백발의 양진인 노인이 혼자 살고 있었다.
범증의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고하고 부친이 등창으로 극심한 고생 중인 증상을 자세히 말하고 나선 가친의 등창이 속히 쾌유되도록 좋은 약을 지어주옵소서 하고 간곡하게 말했다. 그러자 양진인 노인은 대뜸 고개를 흔들며 냉혹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범증을 위해 약을 지어줄 수 없노라. 그 옛날 범증이 나에게 도를 배운 것은 사실이나 범증은 내가 가르친 정도보다는 밀모와 기계를 좋아하는 성품이었기에 범증이 하산할 때에 나는 부디 명군을 택하여 정도의 길을 걸어가라고 신신당부를 한 일이 있었다. 그렇게 당부를 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증은 항우 같은 암군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몸까지 망치게 되었으니 내 어찌 그런 자의 병을 고쳐줄 수가 있겠느냐. 범증이 지금 등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하늘이 내리신 천벌인 줄로 알고 있으라고 전해라. 양진인 노인이 그렇게 나오니 범증의 아들은 더 이상 말을 붙여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집으로 돌아와 양진인 노인의 말을 사실대로 전하니 범증은 너무도 슬퍼하다가 악!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때는 대한 4년 4월 범증의 나이 71세였다. 이로써 파란만장한 한초의 전국 투쟁에서 일익을 담당하였던 큰 별이 지고 말았으니 항우는 그 소식을 듣고 목을 놓아 울었고 한왕은 크게 기뻐하였다. 범증과 귀신의 순절. 항우는 범증이 결백했음을 사후에서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아, 나는 장량과 진평의 반간지게에 속아서 둘도 없는 충신을 잃었구나. 하고 며칠 동안이나 울부짖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은 아무리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었다. 항우는 여러 날 동안 비통에 잠겨 있다가 하루는 종이매를 불러 말한다. 나는 범증 아부와 함께 그대를 의심해 왔었다. 그러나 모든 의심은 이제 깨끗이 지워졌으니 그대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나를 도와주기 바란다. 종이매가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폐하를 섬기는데 어찌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어오리까? 지난번에 우자기 장군이 훔쳐온 편지는 진평과 장량이 교묘하게 조작한 반간지게였던 것이옵니다. 항우가 대답한다. 나도 이제는 모든 것을 명백히 알았노라. 그러므로 유방에 대한 원한이 골수에 맺혀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향성에 있는 유방을 철저히 부숴버리고야 말겠다. 항우는 즉석에서 항백을 군사로 삼고 전군을 총동원하여 영향성 정복의 길에 올랐다. 한편 한왕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불안하여 중신회의를 긴급 소집하였다. 항우가 이번에는 단단히 벼르고 전군을 총동원하여 쳐들어오는 모양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우리는 지금의 병력으로는 그들과 대적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데다가 한신 장군도 북방 정벌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우리 측 장수와 병력으로는 항우를 당해내기가 무척 어려울 것 같구려. 장수들은 고개를 수그린 채 대답이 없었다. 그러자 장량이 조용히 입을 연다. 범증이 우리의 계략으로 죽었기 때문에 항왕은 매우 격분하여 영향성을 대번에 함락시키려고 덤벼올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적은 팽성에서 군량도 많이 수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군량 걱정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만약 영향성을 포위하고 나서 영향강에 둑을 쌓고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일시에 터뜨려버리는 수공법을 쓰게 되면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손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였으니 대왕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진평을 바라보며 진대부는 어떤 신출귀몰한 묘책이 없겠소이까? 하고 물었다. 진평이 대답한다. 묘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묘책을 쓰게 되면 영향성을 적에게 일시에 빼앗기지는 않고 대왕께서 무사히 피신하실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다만 우리네 장수들 중에서 대왕을 위해 그만한 묘책을 실천에 옮겨줄 용장이 과연 있을지 그것이 문제이옵니다. 진평의 말이 끝나자 모든 장수들은 아연 긴장하였다. 그것은 진평의 말이 모든 장수들을 겁쟁이로 취급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장수들은 한결같이 불쾌한 얼굴을 하고 있던 중에 대장 주발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항의하듯 입을 열었다. 선생은 어찌하여 저희 장수들을 이처럼 업신여기는 말씀을 하시옵니까?
저희들은 오늘날까지 주공을 위하여 신명을 바쳐 충성을 다해 왔사옵고 앞으로도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이옵니다. 선생께서 어떤 묘책을 쓰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주공을 위하는 길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낼 각오가 되어 있사오니 묘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소서. 진평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장군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시다니 나로서는 기쁘기 한량없는 일이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묘책은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모두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을 양해하시오. 그리고 진평이 한왕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귓속말로 무언가 수군거리니 한왕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참으로 기가 막힌 묘안이오. 장량 선생과 상의하여 그 계책을 꼭 쓰도록 합시다. 하고 말했다. 회의가 끝나자 장량은 진평과 단둘이 마주 앉아 문제의 묘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면서 장량이 말한다. 이 계책을 실천에 옮기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장수들의 사기를 크게 돋구어 놓을 필요가 있겠소. 오늘 밤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상의하여 내일 실천에 옮기도록 합시다. 다음 날 장량은 느닷없이 주연을 성대하게 베풀고 모든 장수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초청하였다. 그리고 주연이 벌어지는 석상에는 한 채의 수레와 그 수레를 추격하는 수백 명의 무장군인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한 폭 걸려 있었는데 귀인인 듯한 사람 하나가 수레에서 내려 우거진 숲으로 쫓겨가는 모습도 함께 그려져 있는 것이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장수들이 그림을 감상하다가 장량에게 물었다. 자방 선생, 이 그림은 무엇을 뜻하는 그림이옵니까? 장량이 대답한다. 이 그림은 그 옛날 제나라의 경공이 진나라와 싸우다가 크게 패하여 단신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요. 뒤에서 맹렬하게 추격하는 군사들은 모두가 진나라 군사들이지요. 그러면 경공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의 경공은 꼼짝없이 적에게 붙잡혀 죽을 판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난데없는 어떤 촌부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경공더러 사태가 매우 위급하게 되었사오니 대왕께서는 소인과 옷을 바꿔 입으시고 빨리 숲속으로 도망을 가십시오. 이 수레는 소인이 어의를 갈아입고 대왕을 대신하여 몰고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더란 거예요. 장수들은 장량의 이야기에 흥미가 진진하여 그래서 재경공은 옷을 갈아입고 무사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며 눈을 반짝이면서 장량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다. 장량은 장수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일부러 약간 뜸을 들인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나라 경공은 우리 대왕님처럼 매우 인자하신 어른이셨소. 이처럼 인자하신 어른이 어찌 자기가 살려고 남을 대신 죽으라고 할 수 있겠소. 그래서 재경공은 옷을 바꿔 입고 도망가기를 거절하셨지요. 그러자 장수들이 모두들 혀를 차면서 저런저런. 그러면 재경공은 진나라 군사들에게 붙잡혀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는다. 장량이 다시 말을 계속한다. 그런 것은 아니오. 재경공이 옷 바꿔 입기를 거절하자 촌부는 화를 내면서 소인 하나 죽는 것은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오나 대왕께서 돌아가시면 나라가 망할 것이 아니옵니까? 이런 판국에 무엇을 주저하시옵니까? 하고 말하며 옷을 억지로 갈아입혀서 경공을 숲속으로 쫓아보내고 자기는 수레를 유유히 몰아나갔다는 것이오. 그야말로 이름 없는 의사였군요. 그러면 그 촌부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까? 장량이 다시 말을 계속한다. 그 촌부는 당연히 죽었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역시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니 세상 일이란 참으로 기이한 일이지요. 옛말에 사생즉사 사필즉생이라 하더니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죽고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살 길이 트인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해야 하겠지요. 장수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들 눈들이 휘둥그레지며 아니 재경공을 대신해서 어의를 입고 수레를 몰고 가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궁금하기 짝이 없어 하였다. 장량이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진나라 군사들은 촌부를 재경공으로 알고 그를 생포하여 진왕에게 끌고 갔는데 진왕은 그 촌부가 가짜 재경공인 것을 알고 크게 노하며 당장 목을 베어 죽이라고 했더랍니다. 그러자 그 촌부가 진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미 임금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니 죽음이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소. 그러나 임금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을 죽인다면
그런 충신을 함부로 죽인 어리석은 진왕을 위해 장차 위기에서 누가 대신 목숨을 바칠 것이오. 왕께서는 그 점을 각별히 생각해 보시오. 라고 말했더니 진왕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결국은 그 촌부를 죽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풀어주었다는 것이오. 이 그림은 그때 재경공이 쫓기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장수들은 장량의 말을 듣고 한결같이 감탄을 금치 못하며 다시 묻는다. 그러면 그 촌부는 제나라 청사의 길이 남을 것이 아니옵니까? 물론이지요. 그 후에 재경공은 진나라를 평정하는 대업을 완수하고 난 뒤 그 촌부를 만고의 충신으로 추앙해왔다오. 장량은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새삼스럽게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지금 우리나라도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촌부와 같은 충신이 꼭 필요하오. 그러자 모든 장수들은 장량의 말을 듣고 분연히 입을 모아 이구동성으로 맹세하듯 말한다. 이름 없는 촌부조차 임금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알았거늘 하물며 대왕의 중록을 받아오고 있는 저희들이 어찌 대왕을 위해 목숨을 아끼오리까? 선생께서 분부만 내려주시면 저희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왕전에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이옵니다. 장량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 장군들께서 한결같이 그와 같은 충심을 가지고 계시니 이 나라의 장래는 매우 믿음직스럽소이다. 그러나 여러 장군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몰려오는 초군에게 우리는 언제 패망할지 모르는 상황이오. 목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상수단으로 적에게 위장투항 전술을 써보는 길밖에 없겠는데 그 전술을 쓰려면 용모가 대왕과 흡사한 용장이 한 사람 있어야 하오. 여러 장군들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없겠소? 장량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장 기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 일이라면 소장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소장의 얼굴과 용모가 용안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임무라면 누구보다도 소장이 적임일 것이옵니다. 장량과 진평이 기신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기신은 왕과 용모가 헷갈릴 정도로 흡사한 것이었다. 장량이 크게 기뻐하며 기신을 곧 대궐로 데리고 들어가 한왕에게 기신으로 하여금 위장투항하게 할 것을 품고하였다. 그러자 한왕은 대뜸 머리를 가로 흔든다. 그건 안 될 말씀이오. 나는 대업을 아직 완성하지 못해 수하의 장수들에게 아무런 은총도 베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사랑하는 장수를 어찌 나 대신에 죽어달라고 할 수 있으리오. 남을 죽여 이를 취하겠다는 것은 인의에 벗어나는 일이오. 그러자 이번에는 기신이 자진하여 아랜다. 대왕 전하, 지금 우리의 사태는 매우 위급하옵니다. 만약 장량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략을 쓰지 않아 영양성이 적들에게 함락되어 버리면 그때에는 신이 살아있은들 대왕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어오리까? 오늘날 신이 주공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지극히 가벼운 일이오나 영양성을 지키고 나면 신의 미명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군신이 다같이 속수무책으로 사태를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옵니까? 기신이 이처럼 애타게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왕이 아직도 주저하는 빛을 보이자 기신은 허리에 차고 있던 장검을 뽑아 자살할 기세를 보이며 말한다. 대왕께서 신의 충심을 이처럼 믿어주지 않으신다면 신은 차라리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버리겠습니다. 한왕은 황급히 달려와 기신의 손에서 장검을 빼앗으며 타이르듯 말한다. 잠깐만. 그리고 기신을 가까이 데려다 놓고 조용히 말한다. 장군의 충성은 하늘을 뚫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구려. 장군의 양친께서는 아직 생존해 계시오?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니 한 분이 계실 뿐이옵니다. 그러면 장군의 어머니를 오늘부터 나의 어머님으로 삼고 내가 모시기로 하겠소. 장군은 처자도 계시는가? 예, 있사옵니다. 아내와 아들 하나가 있사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장군의 부인은 나의 누이동생으로 삼고 장군의 아들은 나의 친아들로 삼아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양육의 책임을 질 테니 장군은 안심하고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오. 기신을 위한 이 같은 한왕의 인자한 배려에 동석했던 장량과 진평도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일단 위장투항의 전술을 쓰기로 하는 방침이 세워지자 장량은 영양성 앞까지 진군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항우에게 한왕의 이름으로 손수 항표를 작성하여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왕 유방은 삼가 패왕 황제 폐하께 머리 숙여 글어를 올리옵니다. 신은 일찍이 황제 폐하께 한왕으로 봉함을 받고 파촉으로 부임을 했사오나 그곳은 산설고 물설어서 건강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데다가 고향 생각이 너무도 간절하여 부득이 군사를 일으켜 관중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팽성 전투에서 폐하에게 대패하고 나서부터는 용기를 상실하여 지금은 영양성에서 간신히 목숨만을 보존해 오고 있는 형편이옵니다. 한신은 동정의 길에 오른 이후로 불러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휘하에 거느리고 있는 장수들도 날마다 떠나가 버리니 이 어찌 나의 무능한 소치가 아니오리까. 이제 폐하께서 사상 초유의 대군을 발동하여 영양성을 치료하시니 우리의 운명은 오로지 폐하의 손에 달려있사옵니다. 폐하께서 만약 지난날의 우정을 생각하시어 저의 목숨만을 살려주시겠다 하오시면 저는 오늘이라도 투항할 결심이 확고하게 서 있사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연민지정을 두텁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방 올림. 항우는 유방의 항표를 읽어보고 사신에게 물었다. 유방이 언제쯤 성을 나와 항복하러 오겠다고 하던가? 사신이 대답한다. 폐하께서 허락만 내려주시면 오늘 밤이라도 항복하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항우는 그 대답을 듣고 크게 만족해하며 사신을 즉석에서 돌려보내고 모든 장수들을 불러 명한다. 유방이 오늘 밤에 항복을 하러 온다고 하니 막사 장막 뒤에 장수 몇 사람이 숨어 있다가 유방이 내 앞에서 북면하고 앉아 절을 하거든 그 즉시 달려나와 유방을 즉석에서 죽여버리도록 하오. 그래야만 나의 원한이 풀리겠소. 과연 항우다운 무지막지한 명령이었다. 이런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장수 5이 각기 번뜩이는 장검을 가지고 장막 뒤에 숨어서 한왕이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장량과 진평은 기신을 위장투항하게 하는 동시에 한왕이 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대왕을 먼저 떠나시게 한 뒤 기신을 출발시키는 것이 어떻겠소? 장량이 그렇게 말하자 진평은 손을 설레설레 내저으며 반대한다. 지금 초군이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으므로 대왕께서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는 큰일 나시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기신 장군에게 골룡포를 입혀 동문으로 내보낼 때에 횃불을 든 미녀들 500여 명을 배행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리하여 초군 병사들의 눈을 현혹해 하면 병사들이 모두 동문으로 몰려올 것이니 대왕께서는 그 기회를 이용해 평복으로 갈아입으신 후에 서문으로 빠져나가시면 무사하실 것이옵니다. 진평은 워낙 계교가 비상한 사람인지라 그의 절묘한 술책에는 장량조차 감탄을 아니할 수가 없었다. 이윽고 기신이 한왕으로 분장을 하고 500여 명의 시녀들을 앞뒤로 나누어 수레를 호위하여 따르게 하고 동문 밖으로 나서니 아니나 다를까? 초군 병사들은 한왕이 탄 수레보다는 저마다 아우성을 치며 미녀들 주변으로만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한왕 유방은 그 기회에 망료들을 거느리고 서문으로 빠져나와 멀리 성꽃성으로 피신하였다. 한편 항우는 초저녁부터 유방이 나타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종이 달려오더니 유방이 이제야 나타났사온데 앞뒤로 미녀 500명씩이나 거느리고 오는 중이옵니다. 하고 알리는 것이 아닌가? 항우는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내어 크게 웃었다. 하하, 유방이 본래부터 색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항복하러 오는 주제의 계집을 500명씩이나 데리고 오다니 그자가 정신이 돌아버린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항우 자신도 미녀들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여 몸소 횃불을 밝혀들고 영문 밖까지 마중을 나왔다. 유방은 붉은 깃발을 앞세우고 미녀들과 함께 유유히 수레를 타고 오는데 항우가 마중을 나왔는데도 수레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다. 저런 무례한 놈이 있나? 감히 내 앞까지 수레를 타고 오다니 저놈이 제정신이란 말인가? 항우는 매우 괘씸하게 여기며 수레 앞까지 다가갔지만 수레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말이 없었다. 항우는 적이 의아스러워 수레 위의 사람을 향하여 한왕 유방은 항복을 하러 온 주제에 어찌하여 아무런 말이 없는가? 하고 큰 소리로 호통을 질렀다. 수레 위의 사람은 그제서야 반쯤 가려진 휘장을 손으로 올리고 빠끔히 내다보면서 나는 한왕이 아니고 한나라의 대장 기신이로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항우가 횃불로 수레 위를 자세히 비추어 보니
수레 위에 앉아있는 인물은 비록 골룡포를 입기는 하였으나 유방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였다. 아, 너는 누구냐? 항우는 감쪽같이 속은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우라통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리하여 허리에 차고 있던 장검을 뽑아들며 이놈아 유방은 어디 가고 내 놈이 왔느냐? 하고 하늘이 무너질 듯한 호통을 내질렀다. 그 호통이 얼마나 요란했던지 500여 명의 미녀들이 한꺼번에 악 하는 비명을 질러대며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통에 한바탕 짧은 소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수레 위에 앉아있는 귀신은 항우를 오히려 굽어보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한왕을 대신하여 죽으러 온 사람이다. 대왕께서는 그대가 없는 사이에 팽성을 치려고 한신, 영포, 팽월 장군 등과 함께 대군을 거느리고 조금 전에 팽성으로 떠나가셨다. 팽성을 공격하게 되면 그대의 가족들은 결코 무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항우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러면 오늘 낮에 보내온 항표는 새빨간 거짓이었단 말이냐? 물론 그렇다. 지금이라도 용기가 있거든 광무로 달려가 자웅을 결해보라. 그러면 제 아무리 역발산 기계세의 영웅이라도 우리를 당해내지는 못할 것이다. 항우는 눈앞에 닥친 죽음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귀신의 충성심에 한편으로는 내심 감탄을 하면서 도대체 유방에게 이렇듯 충성스러운 너는 누구냐? 그러자 계포가 항우에게 말한다. 이 자는 한군 대장 귀신이라는 자유입니다. 당장 끌어내려 목을 베어버리라는 명을 내려주소서. 그러나 항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한다. 나도 비록 많은 장수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이 사람 같은 충신은 한 사람도 없지 않느냐? 저자를 그대로 죽여버리기는 그의 충성심이 너무도 아까우니 순순히 타일러서 기묘하게 쓰고 싶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잘 설득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항우는 수레 위를 향하여 타이르는 어조로 말을 하였다. 그대의 충성심은 가히 본받을 만하구나. 내 이제 그대에게 이르노니 수레에서 내려와 곱게 항복을 한다면 내가 그대를 크게 중용하리라. 그러자 귀신은 수레 위에서 항우를 오연히 굽어보며 큰 소리로 꾸짖듯이 말한다. 항우는 듣거라. 너는 워낙 멧돼지같이 우악스런 자가 아니더냐? 내 어찌 너와 같은 무식한 자를 섬길 것이냐? 또한 대장부가 어찌 임금을 섬기는 데 있어 두 마음이 있을 것이냐? 목이 10번 달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금수 같은 내 놈에게 항복할 내가 아니다. 나는 살아서도 한왕의 신복이었던 것처럼 죽어 귀신이 되더라도 한왕을 위해 너 같은 포악한 무리를 섬멸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쓰잘머리 없는 소리는 그만 짓거리거라. 항우는 그 말을 듣자 열화같이 분노하며 또다시 호통을 내질렀다. 이 자를 수레에 탄 채로 화형에 처해버려라. 이윽고 수레와 수레 주변에 기름불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러나 수레에 타고 있는 귀신은 불에 타 죽으면서도 비명을 지르기는커녕 눈썹조차 까딱하지 않았다. 주가와 종공의 순절. 항우는 귀신을 화형에 처하고 나서 계포와 용절을 불러 명했다. 그대들은 정병 10,000명을 거느리고 유방의 뒤를 추격하여 그를 이틀 안에 사로잡아 오라. 그 자는 지금 영포, 팽월 등과 함께 팽성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계포와 용전은 즉시 군사를 몰고 떠났다. 그러나 밤낮 이틀간이나 추격을 해보았으나 유방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정촌이라는 곳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척후병이 급히 달려와 말하는데 한왕은 지금 성꽃성에 입성하여 지원부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는 것이었다. 계포는 그 말을 듣고 용저에게 말했다. 유방이 이미 성꽃성에 입성하였다면 우리가 추격을 해도 소용없는 일이 아니겠소? 그러니 우리는 차라리 본진으로 돌아가 팽성을 지키는 것이 현명할 것 같소이다. 그러자 어느새 뒤따라 온 항우가 그 말을 듣고 새로운 군령을 내린다. 성꽃성을 함락시키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영양성은 유방이 버려두고 떠났으니 공격을 하면 어렵지 않게 함락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항우와 계포, 용전은 영양성으로 돌아와 그날부터 유방의 본거지였던 영양성을 공략하기 시작하였다. 무서운 공격이었다. 남문 쪽으로는 계포가 공략하고 서문 쪽에서는 용저가 쳐들어가고 북문 쪽은 종이매가 공격을 하고 동문 쪽에서는 항우 자신이 철포를 연방 쏘아가며 무섭게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성을 지키고 있는 주가와 종공은 성 위에서 돌과 화살을 성 밖으로 굴리고 쏘아대며 맹렬하게 저항하였다. 이렇게 양군의 치열한 공방전이 닷새 동안이나 계속되었지만 항우는 암만 해도 영양성을 손쉽게 점령할 수가 없었다. 마침 그때 성 안에는 위표가 머물러 있었다. 항우의 공격이 조금도 식지 않고 끈질기게 맹렬한 것을 보고 위표가 주가와 종공에게 말한다. 한왕은 이미 성을 버리고 떠나갔는데 두 장군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시오? 그러다가 항왕이 성을 점령하는 날이면 두 장군은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이니 차라리 지금 항복을 하여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어떠하겠소? 주가와 종공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며 소리친다. 내 놈은 언제나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니 세상에 개만도 못한 놈이로구나. 너 같은 놈을 살려두었다가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니 우선 내 놈부터 죽여버려야 하겠다. 하며 위표의 목을 한 칼에 베어 항우가 공략하고 있는 동문 위에 높이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적과 내통하는 자는 이 꼴이 될 것이니 모든 군사는 목숨을 걸고 성을 지켜라. 하는 방문을 높이 내붙였다. 위표를 내통죄로 처단해버리고 나니 성을 지키던 한나라 군사들의 사기는 새삼스럽게 왕성해지는 것이었다. 항우는 그 사실을 보고 크게 분노하였다. 그리하여 총력을 기울여 공격을 퍼부었지만 영양성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이에 항우는 생각을 달리하여 항백, 종임의 등과 함께 새로운 공격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가 아무리 공격을 퍼부어도 적은 끄떡도 하지 않으니 무슨 새로운 방법이 없겠는가? 항백이 대답한다. 성을 함락시키는 데에 공격 이외에 무슨 방법이 또 있어오리까? 결사적으로 공격하면 제 아무리 금성 철벽인들 어찌 함락되지 않으오리까? 이제부터는 방화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성벽을 기어 올라가 성안 여기저기에 불을 지르게 하면 적들은 반드시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회에 많은 군사들이 일시에 성 안으로 넘어들어가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영양성은 반드시 함락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지체하여 한신의 지원군이라도 달려오게 되면 그때는 영양성을 영원히 함락시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항우는 그 말을 옳게 여겨 방화 특공대를 새로 조직하여 제각각 기름방망이를 들고 성벽을 기어 올라가 불덩이를 성 안으로 던지게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방화 특공대가 죽음을 무릅쓰고 성벽을 기어 올라가 곳곳에 불덩이를 던져버리니 성 안의 군사들은 일대 혼란을 일으켰다. 초군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동서남북 사방에서 성벽을 타고 넘어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마치 수많은 개미떼가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다. 한군 대장 주가와 종공은 끝까지 항전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수적으로 밀리는 바람에 마침내는 종공은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주가는 서문으로 빠져나와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다. 초군 대장 용저가 그 광경을 보고 주가의 뒤를 맹렬히 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항우는 방금 생포한 종공을 땅바닥에 꿇어 앉혀놓고 꾸짖어 말했다. 일개장수에 불과한 내가 무슨 용기로 감히 나를 막아내려고 했느냐. 그러나 그동안 내가 보여준 가상한 용기는 크게 칭찬받을 만하니 내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먹고 나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면 나는 너를 살려주고 영양성 태수로 임명해 줄 테니 순순히 항복을 하거라. 그러자 종공은 항우를 증오의 눈으로 노려보며 말한다. 나는 성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으니 이제 남은 일은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 여러 소리 말고 나를 빨리 죽여라. 항우는 종공의 충절에 내심 크게 탐복하였다. 유방의 신하들은 열에 하나같이 이렇듯 충성스러운데 나의 휘하에는 어째서 저런 충신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항우는 종공의 태도에 내심 감탄에 마지 않으며 계포를 은밀히 불러 특별 지시를 내린다. 종공은 충성심이 매우 강한 사람 같으니 장군이 종공을 설득하여 순순히 항복하게 해보시오. 계포가 특별 지시를 받고 종공을 만나 설득하기 시작한다. 장군이 전공을 세워 그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것은 대장부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일 것이오. 그러나 성을 빼앗기고 헛되이 죽어가면 그대의 이름을 누가 알아주겠소? 그러니 지금이라도 항왕께 항복하여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어떠하겠소? 그러나 종공은 도리질을 하며 조용히 대답한다. 바른 길을 가다가 죽으면 마음이 기쁜 법이오.
나는 힘이 부족하여 성을 빼앗기고 말았지만 충성만은 다하여 싸웠소. 그러니 여러 말 말고 나를 빨리 죽여주시오. 내가 서록 지금 항우에게 항복을 한다 하더라도 내일이면 항우를 배반하고 한왕을 다시 찾아가게 될 것이오. 계포는 그 말을 듣고 나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리하여 항우에게 사실대로 고하니 그자가 끝까지 항복을 거부한다면 그냥 살려둘 수는 없는 일이니 당장 목을 베어버리시오. 하고 명한다. 종공은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이 잘려나갔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숙연케 하였다. 한편 용전은 주가를 맹렬히 추격하였다. 주가는 얼마간 쫓기다가 문득 커다란 나무를 등지고 말을 멈추며 반격 태세를 갖추었다. 용전은 무작정 덤벼들기가 두려워 잠시 머뭇거리며 큰 소리로 타이르듯 외치며 서서히 다가갔다. 그대는 내 말을 들어보라. 한왕은 이미 우리와 대적하다가 도망을 쳐버렸다. 게다가 그대는 성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대의 가족들은 모두 우리 손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이제 그대는 무엇을 바라고 우리에게 끝까지 저항하는가? 주가가 위연히 대답한다. 신하가 임금을 위해 죽는 것을 충절이라고 이른다. 내가 성을 빼앗긴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인데 내 어찌 역적의 무리에게 항복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나의 마지막 힘을 쏟아 부끄럽지 않은 충심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번개같이 몸을 날려 용저에게 덤벼드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두 장수는 정면으로 싸우기 시작하였다. 맹렬하게 싸우기를 20여 합 용저의 부하들이 그 광경을 보고 사방에서 벌떼처럼 모여드는 바람에 주가는 마침내 사로잡혀 항우 앞에 끌려나가는 처지가 되었다. 항우는 주가에게 타이르듯 말한다. 그대와 함께 영양성을 지키던 종공은 순순히 항복하여 나는 그의 뜻을 매우 가상히 여겨 그를 만호 후에 봉해주었다. 그대도 항복만 하면 이 자리에서 만호 후에 봉해줄 것이니 순순히 항복하도록 하라. 주가가 대답한다. 종공과 기신은 나와 함께 모두 한왕의 충신들이다. 그러한 종공이 어찌 부귀와 영화에 현혹되어 만고의 역적인 너에게 항복을 했을 것이냐? 내 놈이 아무리 거짓말을 씹으려대기로 내가 속을 것 같더냐? 그러자 항우는 크게 화를 내며 주가를 즉석에서 기름가마에 넣어 삶아 죽여버렸다. 그리고 난 뒤 영양성 안으로 들어가 한왕을 추종하던 성안의 백성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려고 하니 항백이 크게 놀라며 항우에게 간한다. 지금 우리의 적은 유방일 뿐이지 백성들은 아니옵니다. 백성들이야 성주의 입장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지 결코 그들의 뜻대로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을 죽여 없애게 되면 천하의 인심도 잃게 되는 것이오니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보다 기묘한 일이옵니다. 폐하께서는 여기서 잠시 쉬셨다가 유방이 도망간 성꽃성을 공략하도록 하시옵소서. 한나라의 지원군이 몰려올 길을 차단해놓고 성꽃성을 공략하게 되면 유방을 사로잡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옳게 여겨 전열을 가다듬으며 성꽃성을 공략할 준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